오늘은 게르만족이 정착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마법의 붕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법의 속인화를 의미합니다. 법의 속인화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의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는 갈리아에 있는 사람이나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한 로마법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시고트족 사람이면 어디에 살든지 그 비시고트족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오스트로고트족이다, 반달족이다 그러면 각자 자기 그 관습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게르만족 왕국에도 재판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크 왕국의 사를마뇨 대주에라고 가장 유명한 왕이 있죠. 이때 기록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왕이 사절을 1년마다 각 지방에 보내서 순회재판소 역할을 하게 했다. 그런데 뇌물이 횡행했다라는 그런 개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도 공정성에 대해서는 늘 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판소를 설치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게르만족의 기본적인 분쟁 해결 방법은 재판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누가 피해를 받으면 그만큼 복수를 하고, 예를 들면 누가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이나 아니면은 그 친족들이 그 사람을 대신 찾아가서 복수를 하고 죽이는 겁니다. 98년도에 타키투스가 게르마니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게르마니는 어디에서든 무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디서든 복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 무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복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분쟁을 더욱 격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혈안 공동체인 시족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복수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 불가결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누군가 질서를 깨고 싶고 해악을 끼치고 싶은데 그걸 막을 수 있다라면은, 내가 그 일을 했었을 때 내가 그거보다 더 큰 해악을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단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도덕률이라는 게 뭐냐면 복수가 도덕률이에요. 친족 중 누가 하나가 죽으면 다른 친족은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남자로서 구실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상당히 길게 이뤄지죠.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 때도 보면은 로미오가 결국은 자기 사촌의 복수를 하다가 일어나는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 복수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인정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형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897년도에 법부 고문이었던 노자와 게이치라는 사람이 만든 형법 초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복수형을 예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감경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복수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 노자와 게이치 형법 초안은 형법이 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형법은 1905년도에 형법 대전이라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률 제2호로 제정이 됩니다. 보복이 질서 유지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좀 입증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프로야구 리그 중에 보면 아메리칸 리그가 있고 내셔널 리그가 있습니다. 이때 아메리칸 리그는 내셔널 리그보다 빈볼을 던지는 빈도가 11에서 17%가 더 높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죠.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의 차이가 뭡니까? 아메리칸 리그의 투수들은 지명 타자가 있기 때문에 내셔널 리그하고 달리 타석에 서지를 않습니다. 즉 아메리칸 리그의 투수들은 자기가 빈볼을 던져도 다음번에 자기가 타석에 설 일이 없어요. 그래서 빈볼을 던지면 자기 팀이 보복을 당할 때 나는 당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메리칸 리그의 투수들은. 반대로 내셔널 리그 투수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빈볼 던지면 다음번에 9번 타자로 자기가 나서요. 그럼 자기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빈볼 던지는 것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 말은 보복이라는 것이 가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형벌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응보형이 있고 일반 예방 효과, 특별 예방 효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응보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복수형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복의 문제점인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다 보면 양쪽 다 어느 한쪽이 다 죽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혈족이 없어지지 않는 한 보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는 사실 인력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이런 자원들이 막 사라지는 것들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죠. 그래서 보복 대신 프랑크족들이 들여온 것은 배상금 제도입니다.
인명배상금, 베르겔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친족이 살해당하면은 보복하는 대신 그 친족들로부터 죄값으로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이죠. 프랑크족들이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인명보상금 제도는 상당히 오래가요. 나중에 잔다르크 재판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도 보면은 보상금 주면 다시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베르겔드나 랜섬이라는 제도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인명배상금 제도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게르만 왕조들이 사유재산 제도하고 화폐 경제에 어느 정도 숙성된 단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원래 게르만족은 공유제를 바탕으로 했지만은 이렇게 정착을 하고 난 뒤로부터는 아주 빠르게 사적 소유에 기반한 공동체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주화는 사실 그리스 때부터 시작을 해서 리디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고 로마로 넘어와서 게르만까지 계속 유지가 되죠. 참고적으로 게르만 사회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크 제국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라고 하면 이런 형태예요. 수도원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유력자들이 땅을 소유를 합니다. 전체 땅을 소유하는데 그게 피스크라고 하는 땅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각 피스크마다 소작인들이 있고 그 소작인들 위에 관리인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소작인들은 피스크를 여러 작은 농지로 또 나눠서 각각 소작을 합니다. 그걸 맨스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영주의 집이 속초로 크게 하나씩 있고 피스크별로 이렇게 작은 농가들이 있는 그런 형태죠. 이때 당시에 농노들은 대부분 토지에 이렇게 매여있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매매에 따라서 이 농노들도 소유권이 바뀌는 그런 형태였죠. 우리가 보통 시장을 메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메이어는 빌리쿠스라고 하는 피스크를 관리했던 관리인을 호칭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화폐 경제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를 했느냐? 게르만족이 무너진 이후에 과연 계속 화폐 경제가 유지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